안녕하세요. 나 석쌤. 오늘 그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국어, 수능 국어 영역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PPT 자료랑 같이 이번 강의를 준비해봤어. 앞에 아무도 없지만 일단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한번 찍어볼게. 자,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국어 영역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 설명할 거고 비문학 영역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왜 비문학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비문학 공부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EBS 연계 교재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수험생에게 당부하는 말과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봤고 자 나는 아무래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학원이지만 국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잘 접근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단 내가 말하는 건 어찌됐건 내 주관적인 이야기고 내 얘기가 담겨있고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맞을 수는 없지만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1등급을 찍어봤고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까지 올라와 봤으니까 열심히 1년 동안 따라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든지 방법을 하나 제대로 정해놓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결국은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능이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그 복잡한 학문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자, 시작해볼게. 자, 일단 국어 영역은 첫 번째, 그 수능날 1교시에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1시간 20분간 응시하는 과목이야. 총 45문항이고 2점짜리 문항, 3점짜리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8년에 실시된 수능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화작 15문항, 그리고 그 중에 문법이 5문항 있고 비문항이 15문항, 지문은 3개, 그리고 문항은 15문항, 지문 4개 이렇게 돼 있어서 선생님 문항이 제일 많은데 지문을 문항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화작 파트의 문항 5문항 중에 2문항은 설명 지문이 아주 긴 거와 함께 출제가 돼. 그래서 사실상 비문학은 17문항이고 지문이 4개나 다름이 없어. 자, 예시를 한번 볼까? 봐봐. 일단 제대로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봐봐 그냥 이게 얼마나 긴지. 이게 지금 한 페이지란 말이야. 한 페이지에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 이거를 비문학 지문 하나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고 사실 여기 이걸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이 두 문제가 딸려있는 두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문법이지만 자, 비문학 영역이란 뭐냐면, 자, 이제 문학이 아닌 글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 중에, 그리고 설명문이랑 논설문은 본 적이 있고 읽은 적도 있긴 할 거야. 인문학, 사회학, 과학, 기술, 예술 5개 소재에서 3개의 지문이 출제가 돼. 아까 문법을 얘기하긴 했는데, 대부분은 일단 정의상으로 문법 지문은 비문학 지문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5지문 중에 3개 지문을, 5소재 중에 3개 지문을 출제한다고 말을 할게. 인문학은 역사학, 철학, 윤리학, 논리학에서 주로 출제되는데 개념을 한 가지를 탁 던져.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견해 아니면 한 학자의 견해를 갖고 여러 개를 풀어 헤치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다른 지문도 다 어려울 때 많아. 자, 그리고 사회학은 법,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인문지리를 다루는데 대부분 경제 지문을 어려워해. 예전에 그래프 문제들이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그래프가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평가원 문제만 풀어봤을 때는. 그리고 과학 지문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과학, 철학 등 엄청 많은 분야에서 나와. 그리고 문과생들이 엄청 어려워해. 사실상 문과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이지. 그리고 기술 지문은 주로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떤 증기기관 이런 것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많고 이 지문도 고난이도를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 그래서 보통 과학 기술 지문을 퉁쳐갖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예술 지문은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유형이 많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였고 기술 지문이 다름없이 나올 때도 있고. 다음으로 왜 비문학이 중요한가? 단지 3지문뿐이지만 지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익숙하지 않아. 진짜 길어. 아까 반 페이지 가까이 차지하는 글 보여줬잖아, 맨 처음에. 그것보다 한 0.5배 길게 나와. 1.5배, 최소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내신에서 비문학을 거의 안 다뤄. 문학 위주로 다루지. 소설, 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공부가 덜 되었을 때는 문학을 많이 봤는데 사실 문학은 다 맞추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학이라는 건 감정에 포함이 되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근데 비문학은 이제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해석만 정확하다면, 단지 해석만 정확하다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가장 적어지지. 그래서 만점으로 가기 정말 힘든 이유가 문학이야, 국어 영역은 사실은. 그리고 지문 숫자에 비해 문항이 많아. 세 지문인데 15문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를 얻어갈 수 있어. 그 해석이 명확하긴 하다면. 이 때문에 화작, 비문학 두 유형 총 30문항에서 시간과 점수를 버는 것이 탄탄하고 기복 없는 실력의 기본이야. 진짜 중요해. 어떤 과목이든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 기본기는 이제 탄탄하게 기복이 적게 만드는 요소잖아. 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문학에서 안 틀리고 시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비문학 공부 방법. 내가 생각하는 절대 원칙 세 가지. 문제 읽기 전에 글은 한 번만 읽어. 일부 사람들은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라 이러는데 문학은 그럴 수 있는데 문학은 그래야 할 경우가 훨씬 많아.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원래. 내 생각은 그래. 키워드 파악을 통해서 문제 선택지를 보고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빠짐없이 읽어야 돼. 내가 키워드를 봤을 때, 그 선택지를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어디쯤 있었을 텐데? 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이것이 제대로 되면 비문학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없어지고 오히려 남게 되지. 그리고 다음으로, 글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해를 포기해. 모든 글을 완벽히 이해하고 푸는 사람 없어.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과학기술식은 다 이해하고 원리 하나하나 이거 이렇게 됐구나 하고 시뮬레이팅 어떻게 못해. 비문학은 해석의 영역이야. 이해가 쉽게 된다면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되는지 될 법한 지문은 이해해야지. 당연히 이해하고 풀면 더 쉽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져. 풀이하기가 정말. 그 다음으로 집중력을 분배하면서 글 읽기.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를 포기해야 돼. 근데 그 글에서 사실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문장 다음에 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왜냐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모든 글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읽으면 45문제를 다 못 풀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려고 들면 못 푼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해를 돕는 잘 읽히는 부분. 왜냐면 그 부분이 진짜 다이렉트 앞에 있던 문장들은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거든. 그래서 잘 읽히니까 읽어, 신나서 읽어, 집중력 팍팍 써고 읽어. 근데 그게 한 문장이야. 훑어보듯 읽어야 돼. 그 부분은. 훑어봐야 돼. 스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 스킴 하듯이 훑어보며 읽는다는 단어인데, 대강 느낌을 설명하면 진짜 그렇게 그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냥 훑어가며 읽고 오히려 그 핵심 개념어를 제시했던 부분을 빡세게 읽어서 이 개념은 여기에 등장했었다 하고 선택지를 보고 바로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그 연습이 가장 중요해.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 세 가지를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제를 다 맞춰야 돼. 내가 말한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해갖고 문제를 다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풀면 풀수록 지문당 소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선택지 읽고 이게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너의 점수는 올라가. 왜냐면 국어 비문학을 더 짧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은 오랫동안 읽고 문제는 짧게 읽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파악을 해갖고 어디 있었는지 어떤 구조였는지를 대강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선택지를 보고 바로바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문제를 엄청나게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요즘은 그 추상적으로 막 파고드는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오고 결국 숨은 그림 찾기 유형이 많아. 글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안 해석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까지 시켰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2009년인가 8년인가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다 틀렸던 문제가 있어. 추상적으로 이해를 제대로 해갖고 개념어를 연결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근데 방금 말했지 2009년인가 8년이라고?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야. 모의고사를 풀 때 화작, 비문학, 문학순으로 푸는 게 좋아.
화작은 맨 앞에 몰려있는데 비문학이랑 문학은 막 섞여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 순서 지키지 말고 1번부터 45번까지 그대로 순서대로 풀지 말고 만약에 순서대로 푸는 게 유리하다면 홀수 유형, 짝수 유형 있는데 그 둘 중 뭔가가 반드시 유리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 비문학을 먼저 풀어서 두뇌에 기름칠을 하고 문학으로 불태운다는 마인드가 좋아. 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공부했어. 난. 화작과 비문학에서 시간을 짧게 쓰게 돼. 내가 말한 대로 연습을 하면 생각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짧아지지. 그래서 문학을 여유있게 생각하면서 풀 수가 있어. 문학은 여유있게 생각하면 할수록 고득점에 가까워져, 알아서. 왜냐면 여지까지 내신에서 해온 게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공부를 했고, 나도 여러 명 그렇게 가르쳐서 성공을 해봤어. 과외를 많이 해봤거든. 국어나 수학, 문과생이다 보니까. 국어나 수학 이런 부분을 과외를 많이 했었어. 문과생 상대로. 국어 같은 경우는 이과생 상대로도 강의 많이 해봤었고. 근데 잘 통했어. 난 항상 이 방법으로 강의했고 이 방법이 항상 잘 통했기 때문에 전달을 해주는 거야.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비문학을 포기하고 문학에 올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내가 그런 말 듣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야 시간 되면 비문학 한 번만 풀어보고 어땠는지 한 번만 체감나리도 좀 들려줘 달라 이랬는데 그 생각보다 비문학은 길기만 하고 어렵진 않았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들어왔어. 작년 수능 때 비문학이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글을 이해하려고 드는 학생이 대부분이잖아 당연히. 그런 경우에 이제 앞에 화작이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작년 수능은 화작이 킬링 파트다 생각해. 나는 31번 문항을 많이 드는데 화작이 킬링 파트였어. 그 화작에서 멘탈이 나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나 같은 경우도 화작 1번을 화작 첫 번째 문제를 10분인가 쓴 거야 수능날. 그래갖고 시간도 거의 못 남기고 풀었어. 끝냈어. 그게 국어 수능을. 그래갖고 이상한 데 실수 2개 해갖고 2개 틀렸고 나중에 한번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 내가 이런 걸 틀렸구나 싶을 정도로. 수학으로 따지면 3점짜리 추진. 그런 느낌. 자, 이제 비문학 독해 예시. 자, 전국 얼마 전에 2019년 3월 고3 전국 모의고사를 준비해봤어. 이게 없다면 한번 잠깐 동영상 끊고 네이버에 3월 모의고사만 쳐도 국어 문제 바로 나오니까 다운받아서 인쇄를 해놓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켜놓던가 해갖고 태블릿이나 그런 걸로 같이 그 지문을 보면서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야. 일단 1문단, 2문단 이렇게 써놨는데 뭐 큰 의미 없고 그냥 지문을 여기다가 해놓고 1문단이 여기 있다, 2문단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뿐이야. 왜냐면 이게 화질별로 안 좋아서 이게 제대로 보이진 않을 거야 아마. 보이면 다행인데 나도 내가 따로 이렇게 글 준비해갖고 읽으면서 할 거고 당연히 내가 지금 읽는 걸 보여줄 건데 와 선생님 진짜 그렇게 읽어요? 선생님 이렇게 읽어도 돼요? 선생님 미리 준비해갖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했을 텐데 난 내가 맨 처음에 느꼈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야. 어제 처음으로 풀어봤고 이 문제들을 몇 명한테 물어봐갖고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 나온 3가지 질문 중에 역법, 주식회사, OTP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했더니 애들이 다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걸 뽑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걸 뽑더라고.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왜 작년 수능을 준비 안 했냐면 작년 수능 강의 많잖아. 자 읽어볼게. 난 그냥 지문을 전부 다 읽으면서 문장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냥 예시니까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실 국어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해. 나는 내가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보여주고 학생이 그거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 자 시작할게.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가 봐.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이 3개가 중요한가? 다음 문단.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그래? 현행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뭐야 자본이 이런 얘기도 되나?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관이 어딨지? 그래 맨 밑에 보면 이 별표 쳐져 있는 건 그래 맨 밑에 보면 설명이 있어. 이런 거 바로바로 읽고 가야 돼.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정관이 뭐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뭐 규칙은 뭐 법전 이런 건가 보네. 그냥 회사만의 법전. 대신 수권 주식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로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수권 자본금이 이 회사 한도라는 건가? 뭔 말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걸 다 발행하는 게 아니구나.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부를 무조건 누군가 인수를 해야만 시작이 되는 거네, 회사가.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자가 뭔 말이지? 잘 모르겠는데. 출자자? 주식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설립하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 주식 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가 봐.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 다음 문단 여기 없지? 다음 문단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게 또 잘 보인다? 이거 너무 작아서 글자가.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한 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못 나눈다는 거네? 개인이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이 둘이서 한 주 삼성 주식 너무 비싸니까 둘이서 하나 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한 명 명의로만 사야겠지만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해야 하며 당연하지 한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고정되니까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가 봐. 100원이면 본 것 같긴 한데. 자,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액면 주식의 총액은 그냥 출자자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대. 그럼 뭐야? 그냥 출자자가 있어야만 자본금이 생기는 거잖아, 무조건.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건가 봐. 그래서 유한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건가 보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만 보고 이 얼마 있네요 하고 빌려주는 거. 그런 식인가 보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뭐 그런가 봐. 대주주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네? 그렇지?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당연하지. 부도 나면은 당장 일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게 없잖아.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 아니지? 다음 문단이다. 아니. 오케이.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이거 좀 체크해야겠네?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 원칙이라고 한다. 이 말도 기억해야겠다. 만일 여러 회사까지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해지고 외부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이건 처음에 나왔지?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만 이행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뭐 주식회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을 줄이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 이 질문은 솔직히 그냥 길긴 긴데 그럼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배경 지식이 얼마 없어도 일단 스무스하게 읽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주식회사나 자본금, 자본이랑 자산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 단어고 뭐 그런 건 그치 그런 건 어렵겠지. 그런 걸 아는 내 입장이니까 좀 더 쉽게 읽힌 건가? 그리고 뭐 채권자라는 말도 처음에 보면 아니면 출자자나 아까 나도 출자자 이해 못하는 여러분의 입장으로 설명을 했잖아. 그런 식으로 단어들을 하나하나 모르면은 좀 어렵게 읽힐 수 있는데 일단은 누구랑 누구가 얽혀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 단어를 몰라도 주식회사가 뭔지는 알고 있고 여러분은.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게. 자 첫 번째 2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노란 건데 자 액면 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아까 이해했지 내가 삼성 주식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리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이거 3문단에 있었던 것 같아. 3문단에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쯤에 출자 의무, 그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어.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이게 내가 이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그 지문의 그 부분에 이 단어가 있던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눈길이 가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그 자료가 내가 좀 부족한 애입니다. 자 일단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아까 2번이랑 같은 문단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고 바로 그 부분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야. 이 판단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아무튼 거기 있었어. 확인해보면 알아요? 첫 번째 문장에 있을 거야? 있네. 맞네? 첫 번째 문장. 자, 주식회사는 수권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수권 자본금? 수권 자본금이 2문단에만 나오고 채무 이행은 3문단에 나오는데 채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 두 개 수권주 자본금이랑 채권자랑 있는 그 이해관계를 이은 문장이나 그런 코멘트가 없어요. 이거 이상하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나왔지?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줄에 나왔을 거야. 맞네? 여기 있네. 회사의 중요사항 및 정관의 변동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있네. 안 된다. 그럼 다 4번밖에 없네.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생각한 대로. 바로. 난 이 단어 어디서 봤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보기는 답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히 나눈 것은 보기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주수는 총순의 1만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당 회사는 설립 시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한다. 뭐야 그러면 총수에다가 5,000원이면 생각해보면 5,000원이잖아. 이게 수권이고 자본금 수권 자본금 수권이라고 쓸게. 자 그리고 당 회사는 설립 시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한다. 그럼 5,000원이 5,000주면 뭐야 2,500만이네. 이게 자본금이네. 이런 상황이잖아. 이거는 간단한 수학 계산이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 그냥 주식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면 당연히 이 생각이 안 들겠지만 이제 상식이 생겼잖아. 다음부터는 이걸 봐도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상식이 필요한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해. 아무튼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는 일반주의면 맞잖아. 수권 주식 총수가 뭐야? 자기의 최대 자본금. 그리고 수권 자본금 5천만 원이다. 수권 자본금 5천만 원? 맞지. 왜 이렇게 계산해놨지? 안 되잖아. 이거 다 이 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 내 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이 문단에서 아까 내가 생각했지? 이거 뭐야? 이론이라도 바로 설립이 되나? 하고 봤더니 그런 문장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는 거야, 이제 이 문단에. 보자. 이 문단에 세 번째 줄에 있네, 이 문단.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한 주만 발행해도 된다. 맞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답 3번 아닌가? 일단 보자. 왜냐면 수권 자본금이잖아. 지금 일반주는 수권이야. 근데 우리는 최대 자본금이 아니고 일부만 누가 사들여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일부만 발행하고 그걸 사들일 사람만 확정이 되면 주식회사 시작!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설립하려면. 근데 지금 2,500만 자본금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5,000주. 그럼 1만 주가 아니고 5천 주만 있어도 되니까 3번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확신이 돼도 무조건 세 번 치고 4번으로 넘어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야 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더 답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물론 이거는 계산 문제라서 3번을 확신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맞는 말 같은 더 맞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틀린 말 같은데 더 틀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자, 4번.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액은 2,500만이다. 맞잖아?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거 맨 마지막 문단에도 나왔고 이 문단에도 나와서 두 번이나 언급된 내용이야. 답은 3번. 이런 느낌으로. 다음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어렵다는 거지. 사실은 쉬울 때도 많아 3점짜리가. A 회사는 설립 시 액면가에 5,000원의 주식을 100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얘가 대주주네 홍길동이.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한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대한 원칙을 위배했다. 아까 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한 거 마지막 문단에 있던 거. 있네.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네. 자본 유지의 원칙. 이거네. 맞네. 이거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 다섯째 줄에.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데 어쩌고 저쩌고. 맞잖아. 이거 이념이잖아. 자, 이제 1번 보자. A 회사가 파산했다면 C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맞잖아. 세 회사가 지금 다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5분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되잖아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키면 안 돼. 문장에 이미 문단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니까 그 주주가 마음대로 그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A 회사가 B 회사를 대부분 갖고 있고 B 회사가 C 회사를 다 갖고 있으니까 A 회사가 C 회사의 대주주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대주주가 갑자기 파산할 돈이 없대. 당연히 영향이거든. 자, 2번.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맞잖아. 주주가 많이 큰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했는데 일단 A 회사가 B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부도하면 손실이 있는 거지. 3번.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이거 살짝 헷갈리는데. 대주주인데, A 회사의 대주주인데, 자기 자본을 갖고 B랑 C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투자해서 풀리고 그건 A 회사가 한 거잖아. 좀 이상한데? 잘 모르겠는데? 대주주에 대한 얘기가 있어. 앞에 있었어. 세 번째 문단인가 있었어. 있나?
네 번째 문단인가? 다섯 번째 문단이구나.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대주주 권한이 아니잖아. 잘 모르겠네. 3번 세모. 4번 C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야. 왜냐면 80%를 인수하였는데 얘네가 C회사가 설립을 성공했다잖아 지금. 설립을 성공했으면 나머지 20%를 누가 샀다는 거야. 왜냐면 그 설립 시에 공고한 주식은 무조건 사들여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어. 지문에. 앞에 문제 풀면서도 확인을 했고 그게 23번 풀면서도.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냥 되고. 5번 AB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AB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게 크고 이상한데? 이게 돌려먹었는데 어떻게 실제 자본금이랑 명목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본금이랑 같을 수가 있지? 자, 계산해볼까? 자, A회사는 5,000원으로 100만 주. 5,000원 100만 주면 얼마야? 50억이지. 홍길동은 이 회사의 80%면 얼마야? 40억이잖아요. 40. 그리고 B 회사는 25억이네? 그리고 C 회사는 15억. 아, 이거 퍼센트가 확실하네. 100% 아니었으면 좀 힘들 뻔했다. 그리고 C 회사는 또 A 회사에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용하는데 뭐야? 그럼 총 여기다 10억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이게 지금 3개 더하면 90억이잖아. 그럼 일단 실제 자본금이 90억이라는데 실제 자본금 90억 맞아? 실제로 들어가면 정말 90억이라고 할 수 있어? A가 B한테 준 25억 중에서 그 중에 10억을 얘한테 준 건데 이걸 실제 자본금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실제로 유통된 돈을 생각해봐. 이게 정말 실제로 90억이 유통됐어? 아니잖아? 5번이지. 5번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럼 3번?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문제 풀고 있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느낌인데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해설 중이니까 한번 찾아봐야지. A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와 C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회사의 대주주니까 A회사를 그 아까 오문단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으면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나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말이 있지. 즉 지금 거래 상대자가 A의 거래 상대사가 B고 B의 거래 상대사가 C잖아. 그러면 대주주가 A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건 B랑 C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구가 해석이 될 수 있나 없나? 있지. 물론 이렇게 깊게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답이 명확하게 5번이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해설이니까 제대로 짚어준 거고 실전에서는 이거 너무 맞는 말이고 이건 덜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틀린 말이고 이건 덜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럼 더 틀린 거 쓰는 거야. 9번 이렇게 해야 돼. 9번은 진짜 애매한 문제가 2개 나오면 애매한 선택지가 2개가 나오면 둘 중에 더 틀린 거 고르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자. 방금 말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해. 더 틀린 거 고르기.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국어에서 무조건 중요한 거야. 사실 영어에도 써먹고 사회문화에도 많이 써먹어. 자, 다음 문제 25번. 기업과 니은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이 뭐였냐? 기업은 자본유지의 원칙, 니은은 자본 불변의 법칙. 앞에서 푼 문제 증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 1번.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다. 뭔 소리야? 주주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하지 않나?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네. 그냥 주주의 권한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축소라고 생각한 건 내가 여러 가지 근거로 혼자 생각한 거고 사실은 그런 코멘트가 없어. 1번에 될 수가 없지. 이미 없잖아 코멘트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 2번 니은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아까 나왔잖아. 아까 답에 썼잖아. 이거 23번인가 있었어. 3번 니은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자본 불변의 법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증가할 때는 그냥 이사에만, 감소할 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맨 마지막 문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즉 감소를 함부로 못하면 그만큼 채권자는 자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3번 답인 것 같은데? 일단 세모 중요해. 5번 읽을 때까지 무조건 세모야 답 같아도. 4번 기업 이유는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작은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유는 자본금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 일단 자본금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니은이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 치는 거지. 사실 그렇다라고 확실히 연결되는 건 아니야. 자본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작은 운용 내역인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기업 보자. 그냥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래. 유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럼 그만큼 갖고 있는 게 얘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야 너 밥 몇 개 먹었냐? 다 얼마냐? 회식 몇 번 했냐?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너 그 재료 얼마냐? 그 책상 얼마냐? 컴퓨터 얼마냐? 이런 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기업 5번 기업 위에는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벌써 틀렸지. 정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이 기업가 니은 설명할 때 맨 마지막에 정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해갖고 뭐 주식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온 건 맞는데 그거는 기업가 니은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럼 벌써 틀렸지. 여기부터 틀렸지.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다. 이 말도 틀렸잖아. 애초에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에 대한 코멘트는 하나도 없어. 이 지문에. 4번, 3번 하나밖에 안 돼. 다음. 자, 지금 문제가 짧아서 밑에다가 했습니다. 26번.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A가 뭐냐? 이런 문제는 정말 점수 퍼주는 문제야. 근데 잘 읽어야 돼. 한국인은 이거 느낌만으로 풀 수 있어. 자, 보자. A가 있는, A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 A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사실 전체도 아니고 사실 일부만 보면 되는데 일단 전체를 보자.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A가 거쳐야 해요. 한다는 것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반드시 뭐 선행해야 뭐 이런 느낌이네.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선행해야? 맞는 말 아닌가? 자, 모르겠다. 이거 사실은 모르겠다는 느낌도 안 들어. 4번 보면. 2번 돌멩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건 그냥 걸리적거려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잖아. 그는 3번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를 거쳐서 회사로 간다. 일본 사람은 같은 말인데. 그럼 둘 다 답이 아니겠지. 하나만 답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4번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무엇을 거치네? 법을 거쳤다. 과정을 거쳤다. 느낌상 이게 너무 맞잖아. 5번 가장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에 거칠 것이 없었다. 5번은 그것이 거침없다. 전혀 다르지. 답은 4번. 자, 이거는 낱말 문제는 지문과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 평소에 국어를 얼마나 상식적으로 좀 잘 쓰고 있냐. 그거에 대한 문제지. 국어 실력에 대한 문제가, 국어 실력이긴 한데 비문학 독해 실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분필하는 게 없어요, 저는. 자, 다음. 이제 EBS 연계규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비문학 파트.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 비문학 연계되니까 비문학 어려운 질문도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정복해서 수능날 꿀빨 거야. 시간 절약할 거야. 아니야. 응 아니야.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연결이 매우 높은 것은 많지만 국어영역의 경우 소재와 일부 지문만을 인용해놓고 연계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나 지금 그 비문학 지문에서 정말 어려운 과학에 대한 물리 예를 들어 작용 반작용의 원칙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런 걸 봤어. 막 그 전자랑 융합해갖고 막 작용 반작용 외워치고 막 전자가 막 의미 전자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외웠어. 접목했어. 근데 수능날 봤더니 같은 소재에 다른 글이 나와요. 글이 다 달라. 패턴이나 전개 방식이나. 그래놓고 인용했대. 인용했어요? 뭔데요? 하고 봤더니 문장 몇 개 아니면 한 문단이 비슷해. 그게 달라. 즉 비문학 파트는 교재에 있는 지문을 외우는 것이 시간 아까운 일이에요. 제대로 연계가 확실하게 안 되는 편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비문학 문제 풀듯이 풀어. EBS 교재를 대할 때. 그리고 오답할 때 지문을 이해가 안 되는 거면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해서 읽어봐요. 선생님의 도움을 거치든 EBS 강의를 듣든 해갖고.
그러니까 이해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 집은 다시 안 봐도 돼. 비문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끝이 아니야. 물론 일반적인 비문학 문제 풀듯이 풀고는 내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풀라는 거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피드백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틀렸는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학도 중요하고 수학도 당연하고 모든 과목에 중요해. 피드백은 그냥 생각 없이 이거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고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건 등급 잘 안 올라. 생각보다 물론 오르기야 오르지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다음으로 문학 파트. 문학 파트 같은 경우 비문학과 많이 달라요. 소설 같은 경우 모두 소설과 시 모두 작품 자체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는 짧다 보니까 통찰 연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풀이 이후 그 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 하나하나뿐이 아니고 닥쳐 있는 배경, 뭐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시는. 그래서 문학은 여러 번 봐야 돼요. EBS 문학 파트는. 그리고 다만 소설의 경우 글의 길이가 아주 길잖아. 그래서 EBS 교재에 그 소설의 5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중에 소설에는 전개 부분이 수록되는데 수능에 절정 부분이 수록되는 거야. 그럼 뭐야? 나 이거 그 제목도 봤어. 나 이거 풀어본 적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문인 것 같은데 왜 모르겠지? 그래서 더 당황해. 왜냐면 아는 지문인데, 아는 지문 같은데 모르면 더 오히려 당황하거든. 아는 지문이라고 쉽게 풀려고 그러다 어렵게 풀려서. 즉, 같은 소설의 제목이지만 다른 부분이 수록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문제, 문학 문제 푸는 것처럼 첫 번째는 풀어요, 그냥. 문학은 솔직히 문학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맞아요. 다들 들려서 알고 있을 거고. 해설지에 있는, 일단 푼 다음에 해설지에 있는 글의 주제, 특히 전체 줄거리. 소설 같은 경우 그 전체 줄거리를 한 번 다 읽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의 전개구나, 내가 읽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전체 줄거리를 결국은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 거의 대부분 소설을. 물론 출제됐던 소설이 다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출제됐던 소설을 빼도 되긴 해.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암기를 해놓는 게 좋지. 특히 이게 고전소설 풀이할 때 빛을 발하는 게 고전소설은 호칭이 바뀌어. 얘가 어떤 벼슬을 갖냐에 따라서 얘 호칭이 바뀌어. 얘를 갑자기 그냥 노비야 이런 식으로 부르다 갑자기 반선님 이런 식으로 누구는 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반선은 이렇게, 노비는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 그러면 뭐야? 나 이 글 제목 봤는데 내가 읽은 부분은 노비 부분이었는데 왜 판선님이지? 뭐지? 왜 영의정이지? 왜 정승이지? 모르겠어. 특히 그나마 이렇게 아는 벼슬이면 몰라. 모르는 벼슬명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중국 같은 경우 여루에 봉한다 해갖고 여루가 돼. 몰라. 뭐야 이게?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소칭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글의 줄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 후반부에서는 이게 됐구나 하고 파악해놨잖아. 그러면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좀 그 글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읽기가 편한 거죠. 얘의 주인공은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풀리겠지. 이런 식으로. 자, 마무리. 자, 수능은 마라톤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어. 11월 진짜 짧은 것 같지만 길어. 지금 3월, 겨울방학부터 4월까지 막 하루에 3, 4시간 자고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석식시간 다 그냥 끊이지 않고 공부만 하다가 4월, 5월쯤에 퍼지는 학생들 진짜 많아.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보고 잘 안 나왔다고 내가 여지까지 했던 건 뭐냐 하면서 이제 슬럼프 오는 애들 진짜 많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 너네 3월 모의고사 보려고 공부한 거 아니고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 거야. 뭐 수시를 하는 애들은 수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3월 모의고사는 그냥 진짜 모의고사만 하나 거쳐가는 그냥 일반적인 그 시험 한번 그 시험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결과가 기록되는 시험이 아니야 너네 인생에. 그러니까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남았고 내 말은 무리하게 달리다가 지치지 말자고. 마라톤 하는 거 보면 꼭 하면 엄청 치고 달리다가 중간에 물 먹는 데서 물 먹고 이러면서 그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이 사람은 나 아까 새끼인데 이러고 보는 경우 정말 많잖아. 많이 봤잖아. 절대 그러지 마. 쉬지 마. 적당히 꾸준히. 내가 맨날 하는 학원에서 요즘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대신 꾸준히 해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항상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 보통 기상 이후 뇌가 깨어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걸린다고 해. 그래서 매일 오전 7시쯤엔 기상해야 국어 시간이 8시 40분에 뇌가 깨어있겠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수능은 3주 남았을 땐 그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러니까 매일 국어도 문학, 비문학 한 지문씩은 풀어야 돼. 꾸준히. 가만히 있지 않게. 파트가 뭐냐고 소설 푸느냐 시 푸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은 푼다. 내가 오늘 국어를 하는 날이 아닐지라도 그거 하나씩 푸는데 별로 시간 안 걸리잖아. 그쯤 잠깐 짬내서 할 수 있잖아. 물론 쉬는 시간 때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 시간 짬내서. 뭐 수학도 오늘 수학 안 하는 날이야. 근데 내가 뭐 힘든 단원이 있어. 그럼 그 힘든 단원 한 3문쯤 풀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어려운 문제 말고 좀 쉬운 문제라도 적당한 문제. 지금 빅데이터 풀고 있잖아. 빅데이터 많아 문제. 틀렸던 건 복습해보는 것도 괜찮고 전문 과목들 다 조금씩 풀어봐야 돼. 하는 날이 아닐지라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학원 출석하고 숙제 좀 빼먹지 마. 학원 출석 열심히 하고 숙제 좀 열심히 하자. 내가 많이 줄여주는 거 알잖아. 힘들다 그러면 제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꽤 높은 등급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발 알았지? 제발 부탁할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 영상에 대해서 질문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